다음은 원문의 내용과 감정을 그대로 살려 번역한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것은 이 집의 불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준이라는 이름의 신입 운전기사는 첫날부터 그 규칙을 어길 뻔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집안의 어떤 물건들은 그저 나무나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영혼이 있죠. 그리고 평창동 저택에 있는 그 피아노는 살아있고 숨쉬고 있으며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던 그 날에 대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가혹하지만 인간미 넘치는 그 날의 이야기를요. 이야기는 안개가 자욱한 이른 아침에 시작됩니다. 우리의 주인공 강도주는 고급 저택의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검은색 세단의 유리창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가 박진우 회장의 운전기사로 출근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나이에 대기업 회장의 운전기사 자리를 얻고 두둑한 월급까지 받게 되었으니 누구나 기뻐할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도주는 자신이 재벌가의 슬픈 연극 속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냉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으리으리하고 아름다운 집에 들어갔는데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반들반들한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하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주는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러다 멈칫했습니다. 드넓은 거실 한가운데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카맣고 위험 있으면서도 고독해 보였습니다. 드물게 비치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피아노 덮개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가슴이 아릴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도주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저는 직감을 믿습니다. 이유 없이 첫눈에 우리를 사로잡는 것들이 있잖아요. 도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이 근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식으로 음악을 배운 적도 없는 가난한 운전기사가 왜 저 비싼 건반에 손을 대고 싶은 갈망을 느꼈을까요?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주 조금만 더. 그 상아색 건반 위에 손을 올려보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인가 깜짝이야. 도주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먼지 털이를 든 중년 여성이 그를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 집사님이었습니다. 도주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로운 운전기사입니다. 남 집사는 그를 보더니 피아노 쪽을 쳐다보며 눈웃음을 지었지만 목소리는 낮게 깔아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도 저것에 홀렸나? 새로 오는 사람마다 다 그러더군. 아름답긴 해. 하지만 내 말 잘 듣게. 그녀는 누가 들을세라 속삭이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건 사모님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야. 매일 아침 사모님이 직접 닦으시지. 내가 여기서 10년을 일했지만 건반 한번 만져본 적 없어. 사모님이 엄격하게 금지하셨거든. 명심에 절대 손대면 안 되네. 여기까지 듣고 보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리 비싼 피아노라 해도 연주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금기시하는 걸까요? 도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분명 무슨 사연이 있을 겁니다. 세상 일이란 게
금지 뒤에는 보통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숨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겁고 느릿한 발걸음. 박진우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고 엄격한 얼굴 생사 여탈권을 쥔 권력자의 위엄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건 최지수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우울하고 슬픈 기색이 감도는 기품 있는 미모였습니다. 회장은 거실로 내려와 시선으로 훑어보더니 도준에게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은 새 운전기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을 평가하는 눈빛이 아니라 놀라움이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1초간 멈칫했습니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황일까요? 아니면 그리움일까요? 하지만 이내 차가운 가면을 다시 썼습니다. 이 친구인가?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지수 여사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새로 채용한 사람이에요. 도준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강도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준이라. 회장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청년을 보다가 무의식적으로 아침 햇살을 받고 있는 피아노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피아노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수많은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추억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묻어버리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종종 부자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고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넘쳐나지만 웃음은 결핍되어 있죠. 최 여사는 남편을 바라보다가 젊은 운전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가을 호수 바닥처럼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옷매무새를 고쳐주었습니다. 가지. 회장이 짧게 명령하며 숨 막히는 분위기를 깼습니다. 차까지 배웅 나온 부인이 남편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오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너무나 힘없게 들려 마치 생기를 잃은 사람 같았습니다. 백미러로 텅 빈 저택 마당에 홀로 서 있는 그녀를 보며 도주는 왠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이 집에 웃음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차는 평창동을 떠나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 거리는 아직 한산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도주는 최대한 편안하게 운전하려고 집중했습니다. 뒷좌석의 박 회장은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고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갑자기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맑고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몸에 밴 습관들이 있죠. 음악을 듣자 핸들을 잡은 도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박자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살짝 음악의 리듬에 맞춰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박 회장의 날카로운 눈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운전한 지 얼마나 됐나? 회장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도주는 깜짝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네, 5년 됐습니다, 회장님. 전에는 어디서 일했지? 작은 중소기업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그의 머릿속은 방금 본 손가락 박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평범한 운전기사가 그렇게 예민한 음악적 감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회사 본사에 도착하자 회장은 차에서 내리며 지시했습니다. 오후 3시에 다시 데리러 오게. 그 전에 집에 들러서 내 검은색 서류 가방을 좀 가져와. 서재 책상 위에 두고 왔어. 네, 알겠습니다. 도주는 차를 돌려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차가운 집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적막감은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 거릴 뿐이었습니다. 도주는 조심스럽게 서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재에 가려면 거실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거실에서 최 여사가 피아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얀 천을 들어 피아노를 조심스럽게 덮고 있었습니다. 잠든 어린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듯 소중하고 애틋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덮개를 쓰다듬으며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 고상한 부인은 도대체 어떤 아픔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도준이 인기척을 내자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급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 그냥 기사, 무서운 일인가요? 그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서류 가방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서재는 저쪽이에요. 그녀가 손으로 가리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주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으로 가득 찬 방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그윽한 나무 향기가 났습니다. 검은 가방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준의 눈길을 끈 건 가방이 아니라 그 옆에 놓인 액자였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 부부가 어린 딸과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안고 환하게 웃는 어린 소녀. 아마도 이 집에서 웃음이 사라지기 전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을 겁니다. 도주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시 거실을 지나면서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부인은 여전히 흰 천이 덮인 피아노 앞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혼이 저렇게 시들어 버렸는데 돈이 많은들 무슨 소용일까요? 도주는 생각에 잠긴 채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핸들을 잡고 엑셀을 밟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세계로 들어왔다는 것을 희미하게 깨달았습니다. 오후 3시 박 회장은 이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방은 가져왔나? 네, 뒷좌석에 두었습니다. 좋아, 이제 인사동으로 가자, 화방으로. 인사동 문화. 예술의 거리어 도주는 조금 놀랐지만 지시에 따랐습니다. 도착하니 한 젊은 여성이 캔버스며 부시며 온갖 화구들을 잔뜩 안고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진 속의 그 소녀였습니다. 회장의 금지옥엽 외동딸 박혜은. 아빠, 일찍 오셨네요. 그녀가 외쳤습니다. 풍경 소리처럼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박 회장은 딸을 보자마자 굳어있던 얼굴이 풀어졌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기 드문 따뜻한 미소였죠. 전시회 준비는 잘 돼가니 우리 딸. 다 좋아요. 아빠, 힘들지만 정말 재밌어요. 혜운이 차문을 열었고 그녀의 시선이 도준과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기사님이시죠? 전 박혜운이에요. 그녀는 재벌가 딸 특유의 거만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덕분에 좁은 차 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도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준이 대답하며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이 가족 중에 웃을 줄 아는 사람이 한 명은 있었으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부녀는 곧 있을 해운의 그림, 전시회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회장은 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침의 차가운 모습과는 딴판으로 지금은 그저 자식 사랑이 지극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해 해운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녀는 뒤돌아 도준에게 윙크했습니다. 기사님, 내일부터 좀 고생하실 거예요. 아빠가 저 전시회 준비하는데 데려다 주라고 하셨거든요. 네, 제 임무인걸요? 해운은 즐겁게 집으로 뛰어 들어갔고 돌계단을 밟는 발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회장은 딸의 뒷모습을 보며 눈빛이 부드러워졌지만 도준을 돌아볼 때는 다시 속을 알 수 없는 심오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은 좀 일찍 출근하게. 그 말을 남기고 그는 곧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택의 문이 닫혔습니다. 도준은 차 안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폭풍이 몰아친 첫 근무일이었습니다. 속을 알 수 없는 회장 슬픔에 잠긴 사모님 활발한 아가씨, 그리고 과거를 묻어둔 무덤처럼 거실 한가운데 놓인 미스터리한 피아노. 여러분, 인생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도주는 자신이 그저 운전기사, 즉 제3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운명의 끈이 자신을 이 가족과 저 피아노에 이미 꽁꽁 묶어 놓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도주는 피아노에 이끌렸을까요? 왜 회장은 그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을까요? 그리고 사모님은 무슨 비밀 때문에 매일 피아노 옆에서 우는 걸까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장담하건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여러분의 눈물샘을 자극할 것입니다. 내일 젊은 운전기사 강도준에게 어떤 파도가 닥쳐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제 여러분은 가족 품으로 돌아가세요. 가능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세요. 행복은 피아노 건반처럼 연약해서 조금만 손을 잘못 놀려도 선율이 산산조각 날 수 있으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길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죠. 저는 그 말이 그저 옛사람들의 빈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도준과 해운 아가씨의 일을 목격하고 나서 세상에는 거부하려 해도 거부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끈이 사람들을 묶고 있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차 안에서 시작됩니다. 도준의 새로운 임무는 해운 아가씨가 첫 개인전을 준비하는 곳까지 태워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좁은 차 안이라는 공간, 낯선 두 사람 하지만 소름 끼칠 정도로 친숙한 느낌. 첫날 해운이 차에 타자마자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도준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름이 강도준이라고요. 이름이 참 익숙하네요. 마치 제가 이 이름을 1000번도 넘게 불러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도준은 그저 친절한 아가씨의 인사치레라고 생각하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후 며칠 동안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일치가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만의 고유한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사소한 것들이 알고 보니 유전인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11월의 쌀쌀한 날씨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셨습니다. 둘 다 그윽한 샌달우드 향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이한 건
손가락으로 박자를 맞추는 습관이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일 때 도주는 핸들을 두드렸고 해우는 무릎을 두드렸습니다. 같은 리듬 같은 템포로요. 한 번은 해운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기사님, 우리 왜 이렇게 닮았죠? 꼭 잃어버린 남매 같아요. 그 농담이 닥쳐올 폭풍의 예고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며칠 동안 도주는 삼청동과 홍대 곳곳으로 해운을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에 대해 색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도주는 운전 일을 하지만 미적 감각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해운이 스케치한 바다 그림을 보고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유 없는 슬픔이 밀려왔죠. 아름답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프죠? 해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어릴 적 기억이에요. 가족이랑 바다에 갔었거든요. 희미하지만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는 생생해요. 다만 이 그림 속에는 항상 누군가가 빠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쇼팽의 녹턴 야상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애절한 피아노 선율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해우는 볼륨을 높이며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엄마가 옛날에 이 곡을 자주 치셨대요.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전 엄마가 피아노에 손대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요. 집 안에서 피아노 소리가 나는 걸 엄격하게 금지하시거든요. 도주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흰 천으로 덮인 피아노 옆에서 울던 고상한 부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토록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스스로 손을 묶어버린 걸까요? 이야기의 절정은 전시회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날 회장 가족을 갤러리에 내려다 주고 도주는 깜빡 잊은 물건을 챙기러 혼자 저택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남 집사님도 퇴근하고 없었습니다. 넓은 저택에는 도준과 무서운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물건을 챙겨 나오려던 도준의 발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발길은 거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검은색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석양이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며 피아노 위로 반짝이는 황금빛 먼지를 흩뿌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홀릴 듯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번에는 집사님도 사모님도 그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전생에서 부르는 듯한 강렬한 이끌림이 도준을 재촉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는 규칙을 어기는 것이란 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저 일개 운전기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성은 감정에 항복했습니다. 도주는 액자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다가가서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덮개를 열었습니다. 상아색 건반이 드러나며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느낌,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마치 이곳에 수백 번은 앉아본 것 같았습니다. 도주는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에 힘을 뺐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아니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악보도 볼 줄 모르고 음악 이론도 모르지만 그의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육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피아노 건반 위를 노련한 연주자처럼 미끄러졌습니다.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쇼팽의 녹턴 20번이었습니다. 슬프고도 애통한 선율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도준의 눈에서 저절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우는지도 어떻게 칠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고독한 영혼의 속마음을 피아노 소리에 쏟아부으며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문이 열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할 정도로 심취해 있었습니다. 박 회장 가족이 돌아왔던 겁니다. 중요한 USB를 놓고 갔거든요. 현관 복도에서 세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최 여사는 핏기가 싹 가셨고 들고 있던 핸드백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퉁 소리가 났습니다. 박 회장은 석상처럼 굳어버렸고 하이우는 눈을 크게 뜨고 경악했습니다. 피아노 소리는 여전히 흐느끼듯 맑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피아노를 치는 거야? 혜운이 속삭이더니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선율에 맞춰 흔들리는 운전기사의 등이었습니다. 이 곡은 혜운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 곡이야. 그때 도준이 마지막 건반을 눌렀습니다. 여운이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당황하여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앞에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의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도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벌떡 일어서자 의자가 끼익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준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자네. 박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낮고 탁한 억누르고 있는 폭풍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뭘 연주한 건가? 저도 곡 제목은 모릅니다. 손이 저절로. 녹턴. 회장이 다가오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야. 내 아내가 매일 밤 아들에게 들려주던 그 곡이라고. 최 여사는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스럽게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 사람이 어떻게 알지? 저 타건법, 저렇게 밀고 당기는 방식.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주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해고당하는 건 물론이고 고소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회장은 도준의 눈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고용주의 분노가 아니라 답을 찾는 아버지의 혼란스러움이었습니다. 돌아가게. 그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퇴근해. 내일 이야기하자고. 도주는 황급히 인사를 하고 죄인처럼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운을 전시장으로 다시 데려다주는 차 안 회장이 해운에게 먼저 가서 일을 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신호 대기 중일 때 해운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울음이 터질 듯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기사님, 아까 피아노 치시던 뒷모습 제 꿈에서 봤어요. 도주는 굳어버린 채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꿈에서요? 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어떤 소년이 피아노 치는 꿈을 꿨어요. 항상 뒷모습만 보였죠. 오늘 기사님을 보니 바로 그 뒷모습이었어요. 틀림없어요. 도주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타들어 갔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도 똑같은 꿈을 자주 꿉니다. 한 소녀가 제 피아노 연주를 듣고 있는 꿈을요. 백미러를 통해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듯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기사님, 혜운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가족이 있으세요? 고아입니다. 할머니 손에 컸는데 보육원에서 저를 데려왔다고 하셨어요. 몇 살 때요? 6살쯤요. 그전 기억은 잃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혜이운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아이 소년과 소녀가 피아노 옆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오빠예요. 오빠도 6살 때 실종됐어요.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일이 언제세요? 도주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진짜 생일은 모릅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저를 주워 오신 날을 생일로 정해주셨어요. 3월 15일입니다. 혜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월 15일,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기도 해요. 우린 쌍둥이거든요. 여러분,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습관, 취향, 피아노 소리 등 모든 일치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핏줄의 부름이었습니다. 그들이 고용한 운전기사 피아노에 손대지 못하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그 피아노의 진짜 주인이었던 겁니다. 운명이란 참으로 짓궂습니다. 무너진 가족 슬픔에 잠긴 어머니 고통받는 아버지, 그리고 고용인 신분으로 돌아온 잃어버린 아들. 과연 도주는 잃어버린 그 아들일까요? 그리고 어떤 끔찍한 비밀이 6살 소년을 그 견고한 저택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이야기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인생은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뒷부분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매듭이 풀리는 순간이니까요. 지금은 저도 감정을 추스를 시간이 조금 필요하네요. 사람의 운명이란 게 참 가엾습니다. 24년, 반세기의 절반, 2층 복도 끝 방이 굳게 잠겨 무덤처럼 침묵해온 시간입니다. 도준의 차가 대문 너머로 사라진 후 박 회장은 집무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구분등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묵묵히 그 금지된 방으로 향했습니다. 열쇠를 꽂았습니다. 철컥. 메마른 자물쇠의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불을 켰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파란색 침대보가 깔린 작은 싱글 침대도, 누렇게 변한 만화책이 꽂힌 책장도, 그리고 방 구석에는 플라스틱 장난감, 피아노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장난감 피아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던 그의 손이 이제는 떨리며 작은 플라스틱 건반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하미나.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부터 쳤었는데. 이때 최 여사도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울지 못하고 침대 모서리에 조용히 앉아 색바랜 침대보의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아직 아이 냄새가 나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아직도 우리 아들 전 냄새가 나요. 그녀는 남편을 그리고 장난감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기어가서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당신 기억나요? 제가 이 피아노로 아이를 가르쳤잖아요. 제가 녹턴을 아주 쉽게 편곡해서 손가락 몇 개로만 칠 수 있게 가르쳤어요. 아이가 정말 좋아했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여보.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두 아이의 6살 생일 아침. 놀이공원 가기 전에 저한테 마지막으로 들려준다고 떼를 썼는데 우리 잘못이야. 회장이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내 잘못이야. 놀이공원에서 그 잠깐 한눈판 사이에 내가 업무 전화 받느라 정신이 팔려서. 공간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자식을 잃은 고통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그저 곪고 골마서 터질 날만 기다리며 욱신거릴 뿐입니다. 최 여사가 갑자기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미친 듯한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여보, 그 운전기사요. 도준 씨 말이에요. 아까 그 사람이 피아노 치는 모습. 맹세코 옛날 하민이랑 똑같았어요. 건반을 누를 때 새끼손가락이 살짝 들리는 거. 그 머뭇거리는 리듬. 피아노를 한 번도 안 배운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아들과 똑같은 버릇을 가질 수 있겠어요? 회장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극도의 두려움이 엉켜 있었습니다. 희망이 클수록 실망도 뼈 아플 테니까요. 나도 그 생각을 했어.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혜운이 차 안에서 도준과 나눈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둘 다 똑같은 꿈을 꾼다는 것, 소름 끼치게 닮은 취향들, 6살 때 입양된 고아라는 사실, 그리고 운명적인 생일 3월 15일, 아빠 엄마. 혜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우연이 어디 있어요. 절대 우연일 리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 들으면 제3자라도 소름이 돋을 겁니다. 혈육의 정의란 참으로 신비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박 회장은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생 생각지도 못했던 은밀한 행동을 했습니다. 어제 도준이 물을 마시고 미처 씻지 못한 유리컵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보물을 다루듯 떨리는 손으로 컵을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다른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는 비서도 없이 직접 차를 몰고 유전자 검사 센터로 향했습니다. 철저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결정지을 무언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나요? 일주일이 10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도주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민한 사람이었기에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최 여사가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더 따뜻하고 애절해져서 금방이라도 안아줄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백미러를 통해 그를 훔쳐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탐색하듯 바라보곤 했습니다. 드디어 7일째 되는 날이 왔습니다. 결과지가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얇은 흰 봉투였지만 그 무게는 천은망은이었습니다. 박씨, 가족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 앉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이 봉투를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커터칼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굵은 글씨가 눈에 박혔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 세상에. 최 여사가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입을 막고 소파에 쓰러져 오열했습니다. 아빠 어깨 너머로 결과를 본 혜운도 엉엉 울며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냉철한 사업가 박 회장의 주름진 뺨 위로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종이가 날아갈세라
가슴에 꽉 움켜쥐었습니다. 24년. 그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우린 이 날을 24년이나 기다렸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기사 대기실에 있는 도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기사, 집 안으로 들어오게. 지금 당장 할 말이 있어. 도준은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뭘 잘못했나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문지방을 넘자마자 멈칫했습니다. 방 안 공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3명의 고용주가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안개나. 회장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목소리가 낯설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일어나 젊은 청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그 얼굴, 그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자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자네는 내 아들이야. 도준은 멍해졌습니다. 누군가 가슴을 세게 친 것처럼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네, 회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자네가 바로 박하민이야. 우리가 24년 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그 아들이라고. 도준의 주변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최 여사가 달려들었습니다. 체면 따윈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다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아가,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되어 절규했습니다. 엄마가 널 잃어버려서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못난 엄마를 용서해라. 미안하다, 아가. 도주는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영문도 모를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슴이 아프면서도 기이할 정도로 따뜻한 느낌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네, 진짜 이름은 박하민이다. 회장도 무릎을 꿇고 도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꽉 쥐었습니다. 우린 한 번도 널 잊은 적이 없다. 단 하루도. 네 엄마는 매일 밤 내 방에 들어가서 울었어. 저는 도준은 입술을 떨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전 제 이름이 도준이라는 것만 기억해요. 할머니가 그렇게 부르셔서. 아마 길을 잃은 충격으로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 왔거나 너무 당황해서 네가 스스로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어. 회장이 말하며 도준의 옷 위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해운도 달려와 오빠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전 느꼈어요. 오빠, 우린 쌍둥이잖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제 심장이 말해줬어요. 도준은 눈물에 젖은 얼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설었던 얼굴들이 갑자기 너무나 그리운 얼굴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손이 저절로 피아노를 쳤던 거군요. 도준이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셔서. 그래. 최 여사가 고개를 들어 울면서 웃으며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줬지. 내 머리는 잊었어도 몸은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네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택 안에 울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이번에는 비통함이 아닌 벅찬 행복의 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이 집을 감싸고 있던 차가운 겨울이 드디어 끝났다는 것을요. 따뜻한 봄 햇살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이란 참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때
기적이 찾아오나 봅니다. 박 씨 가족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운전기사 도준, 아니, 이제는 도련님 하민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토록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았던 그가 새로운 신분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지금은 저도 잠시 멈춰야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요. 여러분,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재산이니까요. 옛말에 나흔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 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게 입양아들을 위로하는 말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가난한 동네 망원동에서 벌어진 광경을 보고 나서야 그 인간애가 얼마나 위대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박 회장의 검은 세단이 좁은 골목길로 느릿느릿 들어섰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집들 사이에 낀 고급 승용차는 마치 무태 올라온 고래처럼 이질적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옥탑방 낡은 집이었습니다. 박 회장 가족과 도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앞장서는 도준의 발걸음이 조금 급했습니다. 올해 70이 넘은 오순의 할머니는 허리가 굽은 채 부르는 소리에 허둥지둥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도준이니 어제는 왜 전화도 안 하고, 아이고, 이게 무슨 귀한 손님들이냐. 할머니는 앞치마에 손을 급히 닦으며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할머니. 도준이 다가가 할머니의 주름지고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친부모님 찾았어요. 할머니는 굳어버렸습니다. 침침한 눈을 크게 뜨고 뒤에 서 있는 기품 넘치고 붙이 나는 박 회장 부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업계에서 호랑이처럼 무서운 박 회장이 갈라진 시멘트 바닥 그 좁은 현관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머리는 땅에 닿을 듯 숙여졌습니다. 제 아들을 사람 구실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바르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희 부부는 영영 이 아이를 잃었을 겁니다. 여러분, 부유한 남자가 가난한 할머니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본다면 누구라도 코끝이 찡해질 겁니다. 그 감사함은 금은 보화로도 살 수 없는 것이니까요. 오,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황급히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제 명 줄어들어요. 전 그저 고아원에서 비쩍 마르고 아픈 애가 아무도 안 데려가길래 불쌍해서 데려왔을 뿐이에요. 애가 기억도 없고 그저 이름이 도준이라는 것과 3월 15일에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다고 울길래 그날을 생일로 해줬을 뿐인데 최 여사도 참지 못하고 오열하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이 진짜 생일 맞아요, 할머니. 그날이 6살 생일이었는데 놀이공원 갔다가 잃어버려서. 감사합니다. 정말 1000번 만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 여사가 간청했습니다. 저희가 할머니를 모시고 싶습니다. 집이 아주 넓어요. 부디 저희랑 같이 지내시면서 이 은혜를 갚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인자하게 웃었지만 눈빛은 조금 슬퍼 보였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전 여기가 편해요. 애가 가족 찾아서 친부모 품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큰 복이지요. 전 혼자 사는 게 익숙해서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노인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짐이 될까 두려워하고 늘 뒤에서 조용히 희생하죠. 하지만
도주는 완강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앙상한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가족이에요. 친부모님을 찾았지만 할머니는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분이잖아요. 죽 떠먹여 주시고 열라면 없고 뛰셨잖아요. 전 가족이 둘이에요. 할머니도 제 엄마고 없어서는 안 될 제 가족이에요.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효심 깊은 손자의 머리를 떨리는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 녀석, 다 큰 놈이 징징거리긴. 그래, 알았다. 결국 양쪽 가족의 진심 어린 설득 끝에 할머니도 저택으로 합가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도준이 두 어머니를 모두 모실 수 있게 말이죠. 일주일 후 평창동 저택의 넓은 거실은 오늘따라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24년간 집을 짓누르던 차갑고 우울한 공기는 완전히 사라진 듯했습니다. 도준, 아니 이제는 박하민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은 검은색 스타인웨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 셔츠를 입은 모습이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의 뒤로는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친부모님, 여동생 혜운, 그리고 오순의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칠 수 있겠니? 최 여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직 조금은 긴장한 목소리였습니다. 하미는 뒤돌아 미소 지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건반을 만질 때 더 이상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익숙한 흑백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첫 음이 울렸습니다. 역시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음악이란 참 신비롭습니다. 같은 곡인데도 연주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소리가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며칠 전의 연주가 엄마 잃은 아이의 통곡처럼 애절하고 비통했다면 오늘의 선율은 평온하고 따뜻하게 물 흐르듯 흘러나왔습니다. 고통으로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는 시원한 샘물 같았습니다. 24년 동안 침묵하며 시간의 먼지와 눈물에 덮여있던 피아노가 이제야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눈을 감고 남편의 어깨에 기대었고 행복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 회장은 아내를 감싸 안으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우는 오빠의 든든한 등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의 할머니는 음악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띠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리고 공기 중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미는 건반에서 손을 떼었지만 여우는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잘했다. 최 여사가 일어나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볍게 쥐었습니다. 정말 잘 쳤어, 하미나. 옛날 엄마보다 훨씬 낫구나. 하미는 뒤를 돌아 어머니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그 신성한 단어를 온전하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제 매일 쳐드릴게요. 가족 모두 들을 수 있게요. 그래. 최 여사가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매일 들려주렴. 여러분, 가족이 재회하는 그 장면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같이 밥 한 끼 먹고 자식의 피아노 소리를 듣고 서로를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게 행복 아닐까요? 강도준 아니 박하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끔찍이 사랑해주는 두 명의 어머니가 생겼으니 누구보다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박씨, 가족의 길고 긴 겨울은 끝났습니다. 창가에 진정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저도 울컥했네요. 인생의 파도가 많다지만 사랑할 줄 알고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딘가에 항상 기적이 기다리고 있나 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온기를 전했거나 부모님을 떠올리게 했다면 주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위로할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아니면 아래에 따뜻한 댓글 하나 남겨주셔도 좋고요. 제가 다 읽어볼게요. 여러분 모두 평안한 하루 되시길 빕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